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역의 12번째 교인 천지비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천지비귀의 상징어, 유관 가수, 썸네일 제목, 그 다음에 그의 대표곡, 그 다음에 운세를 배우고 괴사와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6개 효사 중에서 초효, 2효, 3효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초효를 들어가기 전에 괴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지비귀의 괴상은 천지비입니다. 그렇죠? 상괴는 양요 세 개로 되어 있고 하괴는 음요 세 개로 되어 있으면서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양요 세 개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이었죠. 그래서 천지비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초효를 먼저 한번 볼까요? 초효 효사를 우리가 한글로 읽어보죠. 읽어보면 발모여, 이기휘, 정길형입니다. 초효. 발모여, 이기휘, 정길형. 이걸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발모여, 우리 앞괴, 즉 지천태괴 초구 효사에서도 발모여 이기휘라는 효사가 나왔었죠.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억새뿔을 뽑으니 뿌리가 엉켜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다. 고듬을 지키면 길하고 형통하다. 이런 효사가 지금 비귀의 초육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괴 초구에서는 태괴 괴상을 그리면은 지천태죠. 이 지천태입니다. 그리고 비귀에는 이와 같이 천지비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천지비, 이게 지천태가 되죠. 지천태, 천지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태계 초구 효사에, 이건 초구죠. 그죠? 양유니까 초구입니다. 이건 음효니까 초육이죠. 초육. 여기 태계 초구 효사에 보면은 똑같이 발모여 이기휘가 나옵니다. 발모여 이기휘. 그 다음 비귀의 초유고사도 발모여 이기휘. 다만 다른 것은 지천태 태계 초구 효사는 발모여 이기휘 다음에 정흉이요. 정흉. 정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귀의 초유교사 끝부분 뭐죠? 정길형이죠.
정길형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태계 초구 효사나 비계 초육 효사나 발모이어 이기휘는 똑같다 그랬죠. 억새뿔을 뽑으니 뿌리가 엉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똑같습니다. 태계 초구 효사나 비계 초육 효사. 다만 끝부분이 태계 초구 효사는 정길로 나오고 비계 효사 끝부분은 정길형입니다. 정길은 나아가면 길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여기서 이거는 나아가면 길하다로 되어 있고, 이 비계는 고듬을 지키니 길하고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먼저 이 태계 초구효사, 즉 태계 초구효사는 양효죠. 비계 초육효사는 음효입니다. 즉 양효는 동적이고 음효는 정적이며 수렴하는 거죠. 정적입니다. 그래서 초구효사는 나아가면 길하다라고 나오는 것이 동적이기 때문에 양효는 나아가면 길하다 얘기를 하고, 음효는 정적이고 수렴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듬을 지키면 길하고 형통하다라고 효사가 전해지는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천대에서 이 천이 군자에 해당이 되죠. 왜? 양효색이니까. 지는 소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거꾸로죠. 그죠? 위에가 군자에 되고 밑에가 소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사는 군자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길하다. 또 양효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길하다. 즉, 이 군자가 안에 있으면서 바깥을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자가 안에서 바깥에 있는 소인들을 포용한다 해서 나아가면 길하다. 즉, 포용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정길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효이고 소인이기 때문에 소인이 감히 나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고듬을 지키면 길하고 형통하다라는 효사가 초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초육은 소인의 무리에 속해 있지만 앞정괴가 지천태였죠. 지천태 상육에서 그 다음 괴인 천지비계 촉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초육에는 아직도 태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육은 정응하는 구사, 초육과 구사는 서로 정응하고 있죠. 그죠? 그 초육은 비록 소인의 무리에 있지만 위로 구사와 어울려서 고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마음을, 즉 구사와 어울려서 고듬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즉 고듬을 지켜 길하고 형통하다라는 효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물상으로 보면, 우리가 물상으로 볼까요? 이 초육이 효변하면 하괴는 어떻게 변합니까? 초육이 효변하면 하괴는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그 음효입니다. 이런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 되죠.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 됩니다.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 되고, 여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 하면 갈대, 대나무 등 뿌리가 무성히 자라는 그런 식물을 상징하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뿌리가 황성한 식물의 물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억새풀을 뽑으니 뿌리가 뒤엉켜 있다는 이 얘기는 초육이 효변한 하교의 진해, 갈대, 대나무 등 뿌리가 무성한 그런 식물의 그런 식물의 물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모여, 여가 지금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초육이 효변하면 하계는 이래 됐죠. 하계 진이 된댔습니다. 진교가 되는데 여기는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면 고듬이에요. 고듬의 물상이 있습니다. 고듬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듬을 지키니 길하다는 정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육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억새풀을 뽑으니 뿌리가 뒤엉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고듬을 지키니 길하고 형통하다. 즉 음효이기 때문에 또 소인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듬을 지키니 길하고 형통하다 했고, 쪽 앞뒤에 있는 지천태교에서는 초구에서 양효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길하다. 또 군자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길하다라고 효사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초육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훈은 이 비교의 교훈은 앞에 적혀 있죠. 1, 2, 3. 첫째는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려라. 두 번째는 내면의 덕을 키워라. 세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육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초육은 두 번째 내면의 덕을 키워라 라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육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어려운 시기이니까 내면의 덕을 키워나가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를 볼까요? 유기는 포성, 소인길, 대인비, 그 다음 형입니다. 형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유기효사를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이 포는 감싼다는 얘기죠. 감싼다. 여기서는 언어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 안기는 겁니다. 감사 안겨서 성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따른다는 얘기죠. 감사 안겨 따른다. 감사 안겨서 따른다. 소인은 길하고 대인은 교류하지 않으니 형통하다. 감싸 안겨서 따르는 것은 소인한테는 길하다. 하지만 대인은 교류하지 않으니 형통하다. 이렇게 효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태괴 구의 효사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태괴 괴상이 어떻게 된다 했죠? 지천태죠, 그죠? 지천태입니다. 그래서 비계는 천지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천태, 이게 천지비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또 태계 구이효사에 보면은 여기 포황이 나오죠. 포황.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쓰죠. 무성한 잡초를 포용한다 했습니다. 무성한 잡초를. 그게 태계 구이효사에 나오는데 비계 유기효사에도 포성이 나옵니다. 포성. 자, 이 태계 구이는 양효죠. 양효이기 때문에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잡초까지도 포용한다. 잡초까지도 감싸 안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비계 유기효사는 음효입니다. 음효이기 때문에 감싸 안는 게 아니고 감싸 안겨지는 거죠. 감싸 안겨져서 따른다 는 효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계 구이 효사에서 포항, 잡초까지도 포용한다는 이 얘기는 결국은 하늘이 땅을 포용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군자가 바깥에 있는 소인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계 유기효사의 포성은 감사 안겨 따른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유기가 학의 주효가 됩니다. 그죠? 주효가 되기 때문에 감사 안겨 따르는 것이 소인이 길하다는 겁니다. 왜? 음효이기 때문에. 음효이기 때문에 음효는 수동적이고 수렴적이죠. 그래서 상대편을 감싸는 게 아니고 감싸 안기는 거죠. 감싸 안겨서 따르는데 소인은 길하다. 하지만 대인은 소인과 교류하지 않으니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냐면 이 대인은 여기 있는 이 대인은 소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인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인은 그런 자세로 처세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인길 대인비 형이라는 효사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계 구이 효사에는 포황이 나오고 비계 유기 효사에는 포성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은 태계 구이는 양효이기 때문에 감싸는 잡초가지를 감싸는 것이 되고 비계 유기 효사는 음효이기 때문에 감싸 안겨서 따라간다. 즉 따른다. 감싸 안겨 따른다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싸 안겨 따르기 때문에 소인은 감싸 안겨 따르면 소인은 길한 겁니다. 왜? 소인은 나서지 않는 거니까요. 수동적이죠.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성 길한다. 그러나 대인은 소인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교류를 하지 않으니 결국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기가 효변하면 이 괴상은 어떻게 됩니까? 유기가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그죠? 초효, 양효, 음효, 양효, 음효가 됩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이 되죠.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여기는 어려움과 고듬의 물상이 있습니다. 고듬. 어려움과 고듬의 물상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인은 이 소인이 무리 속에 있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듬을 지켜나가는
그런 상징을 우리한테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또 유기가 효변하면 2, 3, 4효는 뭐로 바뀝니까? 유기가 효변하면 유기가 음효에서 양효로 바뀌죠. 그럼 양효, 음효, 양효가 됩니다. 양효, 음효, 양효가 되죠. 이거는 불을 상징하는 이계가 되죠. 불은 이계가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형통한 물상이 있죠. 형통함. 우리 교재 66페이지 보면 그 물상 취상표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죠? 형통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효사에도 형통하다는 효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유기효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유기효사는. 자, 유기효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즉, 대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dom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려라.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려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기효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기효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려라. 다음은 6.3 효사를 볼까요? 6.3. 6.3 효사를 보면 6.3 아주 간단합니다. 6.3. 6.3 효사는 포수입니다. 포수. 포수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포수는 여기서 포는 음효이기 때문에 감싸는 게 아니고 감싸안기는 거래 그랬죠. 그죠? 감싸안겨 하나가 됨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또는 감싸안겨 하나가 됨을 부끄러워 생각한다. 하나가 됨을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결국 초효, 2효, 3효로 구성된 땅을 상징하는 고는 하나의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억새뿔을 보았더니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다 그랬죠. 뒤엉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전에 설명드린 태교에서도 양효 세 개가 뒤엉켜 있으니까 똑같은 발모여 이기휴가 나왔죠. 그죠? 서로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식물의 뿌리도 엉켜 있는 거죠. 그런데 6.3은 소인의 무리에 있지만 가장 소인 중에서는 그래도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군자에 가장 가까이 있죠. 그래서 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인과 하나가 되고 있음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수치스러울 숫자죠. 그죠? 또는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부끄러울 수, 수치스러운 수. 자, 6.3은 소인물이 우두머리입니다. 가장 위에 있죠. 그죠? 소인들을 하나로 묶어 결속하랍니다. 왜?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무리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끄러움을 알아서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 멈춘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6.3이 효변하면 하변은 어떻게 변할까요? 음효, 음효, 양효가 되죠. 자, 이건 뭘 상징하는 괴입니까? 산을 상징하는 간이죠. 그죠? 산을 상징하는 간괴입니다. 이 간에는 정지하는 물상이 있죠. 정지. 자, 여기서 6.3이 소인의 우두머리로서 한 무리를 만들려고 묶기를 하다가
군자에 가까이 있는 6.3이기 때문에 군자의 기질을 어느 정도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인끼리 하나 묶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지하는 거니까 소인들을 같이 묶으려 하다가 그 하는 부분을 멈추는 거죠. 정지시켜 버립니다. 왜? 부끄러웠어. 왜? 소인들을 묶고 있는데 소인과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군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소인끼리 묶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란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인들을 더 이상 묶으려 하지 않습니다. 6.3이. 자, 그리고 6.3은 보시면은 이게 소인의 물이고 군자의 물입니다. 6.3은 소인과 군자의 경계선상에 있죠. 그리고 6.3이 효변하면 전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6.3이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까 음효, 음효, 양효, 양효 세 개가 되죠. 음효, 음효, 양효, 그리고 양효 세 개. 자, 그러면 위에가 하늘 상징하는 천, 아래 하괴가 뭐죠? 산을 상징하는 간이죠. 그러면 천산둔입니다. 둔계가 되죠. 천산둔. 천산둔계의 괴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천, 하늘 상징하는 천, 산을 상징하는 간 해서 천산둔. 둔계가 이 모습인데 이 둔계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양효 세계로 되어 있는 군자가 산 위로 피신한 모습입니다. 군자가 산 위로 피신한 거죠. 피신. 즉 몸을 감춘 겁니다. 몸을 숨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포수라는 효사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천산둔, 즉 6.3이 효변하면 전체계는 천산둔괴가 되는데 이 둔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군자가 양효 세계로 되어 있는 군자가 산 위로 피신한 모습이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감춘 것이죠. 그래서 6.3 효사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즉 군자들이 산 위로 피신을 해서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6.3 효사도 6.2 효사와 마찬가지로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리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천지비귀의 초효, 2효, 3효의 효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효사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교정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